얘야, 이미 동네 사람 20명이 네 이름으로 서명을 했다. 이제 네가 안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연좌제야. 연좌제요? 이것이 간택이옵니까? 포위망이옵니까? 얘야, 이미 동네 사람 20명이 내 이름으로 서명을 했다. 이제 내가 안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연좌제야. 연좌제요? 이것이 간택이옵니까? 포위망이옵니까? 노을이의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골목 어귀에 버티고 선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동네 안악들이 노을이의 등을 떠밀며 가마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그때였습니다.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아버지 노서방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아비가 연좌제에 걸리면 훈장 노릇도 못한단다. 노을이의 발버둥이 그 한마디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노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요. 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점쟁이 말 한마디와 동네 어른 20명의 도장으로 쳐자 하나의 인생이 이렇게 뒤집히는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간택장이라니요. 차라리 내가 꼴찌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꼴찌를 하면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겠지. 노을이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리는 순간 가마문이 쾅 닫혔습니다. 안악들의 환호성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꼴찌를 작정하고 들어간 처자가 어쩌다 임금의 무릎을 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노을이의 아버지 노서방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은 간택령이 내려지기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 도성 북쪽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기와집 하나 없이 초가지붕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훈장 노서방네였지요. 노서방은 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제 딸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딸이 글을 너무 많이 배운 탓이었지요. 노을이는 아버지의 서당에서 훔쳐 읽은 책이 수백 권이었습니다. 사서삼경은 기본이요. 병법서에 농서까지 읽어치운 처자였지요. 문제는 책을 읽을수록 세상 이치가 눈에 들어왔고 세상 이치가 눈에 들어올수록 예법이 답답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네에서 노을이의 별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괴짜 처자.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노을이는 기어코 상대를 만나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낭군이 될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논어 8일편 세 번째 구절이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상대 총각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중매쟁이는 노을인의 골목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노서방의 한숨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대궐에서 새잡인 간택령이 내려왔습니다. 마을 원님은 관내에서 후보 처자를 한 명 청거해야 했지요. 원님은 며칠을 고심했습니다. 내놓을 만한 명문가 규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원님의 눈에 들어온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을이었습니다. 저 처자, 동네에서 제일 글을 많이 읽었다 하지 않느냐. 못 배운 것보다는 낫지. 원님의 말에 아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저 처자는 혼담마다 상대를 쫓아낸 전력이 있사옵니다. 그래도 된다. 어차피 간택장에 보내는 것 아니냐. 아전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그날로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마을 어른 20명의 도장이 찍혔지요. 노을이는 그 사실을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대문 앞에 포졸이 둘이나 서 있는 것을 보고서야요. 노을이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포졸이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청거장이었지요.
노을이는 청거장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고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노서방은 마루에 나와 문서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지요. 얘야, 이것은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이란다. 왜요, 아버지? 연판장에 도장 찍은 사람이 20명이야. 노을이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뒷골목으로 도망칠 궁리를 했지요. 그런데 골목마다 동네 안악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노을이를 보자마자 박수를 치며 달려왔지요. 노을아, 우리 동네에서 세자빈이 나오는 거야. 어머니들, 저는 안 간다고요. 안 가면 연자제야, 연자제. 결국 노을이는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정확히는 올라탄 것이 아니라 떠밀려 처박힌 것이었지요. 가마문이 닫히는 순간 노을이는 속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험마다 가장 엉터리 답을 내놓을 것. 그러면 꼴찌를 할 것이고 꼴찌를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라고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간택장은 대궐 안 넓은 정각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노을이가 들어서는 순간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지요. 명문가 교수들은 저마다 곱게 단장하고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는 가마에서 내리면서 머리 장식이 삐뚤어졌고 치마 끝이 살짝 밟혀 있었습니다. 내관 하나가 노을이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지요. 노을이는 맨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교수가 곱게 단장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어느 댁 교수이십니까? 한양 북쪽 노 훈장의 딸이옵니다. 교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훈장의 딸이 간택장에 들어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잠시 후 대전 문이 열리고 임금이 입장했습니다. 세자 이준도 그 뒤를 따랐지요. 교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을이도 따라 숙였습니다. 그런데 노을이의 눈이 살짝 올라가 세자를 훔쳐봤지요. 나이가 22이라 했는데 표정 하나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노을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도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닌 것 같구나 라고요. 임금이 자리에 앉자 수석 내관이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자빈 간택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가지 시험을 차례로 진행할 것이며 매 시험마다 탈락자를 가릴 것입니다. 교수들이 긴장한 기색을 내보였습니다. 노을이만 홀로 생각했지요. 좋아, 첫 번째 시험에서 탈락하면 되는 것이다. 그때 판서의 딸 이수린이 노을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비단옷에 옥비녀를 꽂은 수린은 간택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교수였지요. 수린의 눈빛이 노을이의 남루한 차림새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노을이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래도 노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는 첫 시험에서 떨어질 것이니까 라고 생각했지요. 수석 내관이 첫 번째 시험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시를 짓는 것이옵니다. 제목은 봄비이옵니다. 1시즌 안에 완성하십시오. 교수들이 일제히 붓을 들었습니다. 노을이도 붓을 들었지요. 그러나 노을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창피하게 틀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붓을 든 노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봄비라는 제목을 바라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불쑥 올라왔지요. 평생 읽어온 책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틀리려던 계획은 어느새 저 멀리 달아나 버렸지요. 과연 노을이가 쓴 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시험, 봄비를 주제로 시를 짓는 자리였습니다. 수석 내관이 1시즌이 지났음을 알리자 교수들이 일제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관이 차례로 시를 거두어 임금 앞에 펼쳐놓았지요.
판서의 딸 이수린의 시가 첫 번째로 낭독되었습니다. 봄비는 임금의 은혜여, 대지는 백성이라 막힘없이 유려한 구절이었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고 세자 이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봤습니다. 교수들의 시가 하나둘 낭독될수록 간택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구절이었고 비슷한 감흥이었지요. 그러다 맨 마지막 시가 펼쳐졌습니다. 노을이의 것이었습니다. 낭독관이 노을이의 시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봄비는 묻지도 않고 내린다 첫 구절부터 달랐습니다. 맞으러 나오는 자도 없는데 그냥 내린다 두 번째 구절에서 규수몇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촉촉해진다 마지막 구절이 읽히는 순간 간택장 안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손으로 입가를 짚었습니다. 세자 이준의 눈꺼풀이 처음으로 움직였지요. 이수리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예법에 맞지 않는 구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임금의 입가에 번진 것은 다름 아닌 미소였습니다. 내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임금이 노을이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는 그 시선을 받고 속으로 철렁했지요. 일부러 잘 쓰지 않으려 했는데 손이 제멋대로 움직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가 노 훈장의 딸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봄비가 묻지도 않고 내린다.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냐? 노을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은혜는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사옵니다. 그냥 내리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닌가 하여서요. 간택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무릎을 한번 쳤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탈락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노을이는 탈락자 명단에 없었지요. 오히려 이름이 따로 호명되었습니다. 노을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싶었지요. 옆자리 규수가 부러운 듯 노을이를 바라봤고 이수리는 부채를 접으며 시선을 거뒀습니다. 노을이의 꼴찌 작전은 첫 시험에서 이미 어긋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노을이는 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반드시 탈락해야 한다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시험이 발표되었습니다. 예법 시험이었습니다. 내관이 설명했지요. 임금 앞에서 절을 올리고 다기를 차리는 시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단정하고 품이 있는 자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규수들은 하나둘 앞으로 나가 절을 올리고 다기를 차렸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수십 년 단련한 것처럼 매끄러웠지요. 이수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수린은 치마 끝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절을 올렸고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세자 이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요. 내관들이 수렁거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수린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노을이 차례였습니다. 노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노을이는 앞으로 나가다 살짝 치마를 밟았습니다. 그것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마를 밟고 중심을 잃으며 닭이 쟁반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쟁반을 짚으며 가까스로 균형을 잡아버렸지요. 쟁반은 흔들렸지만 찻잔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간택장 안에 탄식 섞인 웃음이 번졌지요. 임금이 수염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지금 일부러 그런 것이냐? 노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그러나 쏟지는 않았사옵니다. 임금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탈락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노을이는 탈락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노을이는 자리에 돌아와 앉으며
속으로 탄식했지요. 쏟지 않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었습니다. 옆자리 교수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혹시 일부러 그러신 것이옵니까? 아니옵니다. 진심으로 쏟으려 했사옵니다. 교수가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참았지요. 그 사이 이수리는 내관 하나를 불러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내관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발표되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시험이었지요. 교수들이 저마다 가야금 앞에 앉았습니다. 내관이 곡목을 알렸습니다. 봄날의 강이라는 제목의 가야금 곡이었지요. 교수들은 가야금줄을 고르며 준비했습니다. 노을이도 가야금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노을이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손가락을 줄 위에 얹어보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이 줄이 아무래도 한 음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요. 옆자리 교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이수린이 첫 번째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정각 안을 가득 채웠지요. 고르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임금이 눈을 감고 들었고 세자도 잠시 표정이 풀렸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내관들이 고개를 숙였지요. 이수리는 자리에 돌아와 앉으며 노을이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번만큼은 내가 당해봐라 라는 말이 담겨 있었지요. 노을이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을이의 귓가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수린의 연주 중에 아주 짧게 한 음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아까 자신이 짚어낸 그 줄이었습니다. 노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노을이가 가야금 앞에 앉자마자 줄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역시나였지요. 다섯 번째 줄이 반음 낮았습니다. 노을이는 연주 대신 손을 들었습니다.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이 가야금의 다섯 번째 줄이 맞지 않사옵니다. 내관들이 술렁였지요.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냐? 소녀가 직접 확인해 보이겠사옵니다. 노을이는 줄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행동이었지요. 정각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악사가 불려왔습니다. 악사는 노을이가 가리킨 다섯 번째 줄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반음이 낮은 것이 맞았습니다. 내관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수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작게 떨렸지요.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알았느냐? 아버지가 서당에서 악기도 가르치셨사옵니다. 줄소리는 한 번만 들으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사옵니다. 세자 이준이 처음으로 노을이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담고 있었지만 노을이는 아직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세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탈락자가 또 나왔지만 노을이는 없었지요. 노을이는 이제 집에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어딘가에서 기묘한 감정이 올라왔지요. 억울함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재미였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감정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시오. 누군가 다음 시험 문제를 바꿔치기 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소. 노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수수한 차림의 교수였지요. 네 번째 시험이 발표되었습니다. 학문 시험이었습니다.
내관이 문제를 낭독했지요. 논어 중 한 구절을 쓰고 그 뜻을 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규수들이 고개를 숙이고 붓을 들었습니다. 노을이도 붓을 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을이의 앞에 놓인 문제 쪽지가 다른 규수들의 것과 달랐습니다. 글자 하나가 바뀌어 있었지요. 노을이는 쪽지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것은 논어에 없는 구절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바꿔치기 한 것이 분명했지요. 노을이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노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틀린 문제를 그냥 풀면 틀릴 것이고 틀리면 탈락이 될 수도 있었지요. 그것은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노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억울하게 탈락하는 것과 제 발로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노을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적힌 구절을 그대로 풀이하지 않았지요.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구절은 논어에 존재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그 뜻을 유추하여 풀이하자면 이라고요. 그리고 논어와 맹자를 넘나들며 세 줄의 풀이를 완성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의 답안이 수거되었습니다. 내관이 노을이의 답안을 임금 앞에 펼쳤지요. 임금이 읽다가 멈췄습니다. 수석 내관을 불러 무언가를 나직이 물었습니다. 수석 내관의 얼굴이 굳었지요. 이윽고 임금의 시선이 천천히 이수린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수린은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채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간택장 맨 구석, 노을이는 여전히 태연히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노을이는 더 이상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연 다섯 번째 시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번째 시험이 끝난 뒤 간택장 안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이수린에게 향한 것을 눈치챈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내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입을 다물었고 규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이수린만이 태연한 척 부채를 펼쳤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임금은 수석 내관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시험의 문제 쪽지를 전부 거두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관이 허리를 굽히고 물러났지요. 정각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시험장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일이 시작되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노을이는 그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조용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문제 쪽지가 모두 거두어졌습니다. 임금이 하나하나 펼쳐보다가 노을이의 쪽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규수들의 쪽지와 나란히 놓았지요. 글자 하나가 달랐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임금의 눈썹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수석 내관이 이수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지요. 이수린은 그 순간을 버텼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주변 규수들은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노을이는 자리에 앉은 채 가만히 이수린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통쾌함도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토록 이기고 싶었던 것일까라고요. 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임금이 이수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 쪽지의 글자가 바뀐 것을 아느냐라고요. 이수린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전하.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자리를 이탈한 시간이 있었느냐? 이수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관 하나가 앞으로 나왔지요. 매수된 그 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관이 이수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라는 말이 정각 안을 가득 채웠지요. 이수린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매수한 내관이 자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노을이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 내관이 왜 갑자기 자수를 결심한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임금이 이수린에게 잠시 물러나 있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수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편으로 물러났지요.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이 치마 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간택장 안규수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이수린을 바라보지 못했지요. 그 순간 노을이는 뜻밖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지요. 집안의 기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 평생 준비해온 자리를 낯선 처자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틀 수 있는지를 노을이는 책이 아닌 눈앞에서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석 내관이 목청을 가다듬었지요. 5번째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말이 정각 안을 울렸습니다. 5번째 시험의 제목이 발표되었습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규수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글로 쓰는 것이 아니었지요. 임금이 직접 한 명씩 불러 구두로 답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각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글로 쓰는 것과 말로 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거든요. 준비해 온 답을 외워서 쓸 수는 있어도 임금 앞에서 즉석으로 입을 열기란 쉽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규수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지요. 노을이도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노을이의 표정은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지요. 덕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노을이가 아버지와 수도 없이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그 답이 여기서 쓸모가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호명된 규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지요. 덕이란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아끼는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라고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규수도 비슷했습니다. 덕이란 예를 갖추고 인을 행하는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였지요. 세 번째, 네 번째 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힘없이 유려했지만 어딘가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점점 가라앉았지요. 세자 이준도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5번째 규수가 답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임금이 한숨을 아주 짧게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한숨이었지만 노을이는 들었지요. 왜인지 그 한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드디어 노을이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노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임금이 물었습니다. 덕이란 무엇이냐라고요. 노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다른 규수들보다 조금 길었지요. 내관 하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노을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가 어릴 적 아버지께 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사옵니다. 뭐라고 하더냐?
아버지께서는 책을 덮고 마당으로 나가셨사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소녀의 손을 잡고 우물가로 걸어가셨지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소녀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마셔보거라 라고요. 정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노을이를 바라봤지요.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덕이라는 뜻이냐 라고요. 노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사옵니다. 소녀가 자라면서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라 하셨지요. 소녀는 지금도 다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물이 묻지도 않고 목마른 자에게 스며드는 것처럼 덕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사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받은 사람은 아는 것, 그것이 덕이 아닌가 하옵니다. 임금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세자 이준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내관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지요. 내 아버지가 노훈장이라 하였느냐? 노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표정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노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한양 북쪽 서당의 노서방이 소녀의 아버지이옵니다. 라고요. 임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노을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지요. 권위도 아니었고 위엄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임금이 세자를 돌아봤습니다. 세자도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요. 수석 내관이 조심스레 임금의 곁에 다가섰습니다. 임금은 손을 들어 내관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노을이에게 말했지요. 잠시 물러가 있거라. 노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등 뒤로 임금이 무언가를 나직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을이의 아버지 노서방과 임금 사이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시험이 중단되었습니다. 임금이 잠깐 자리를 비웠지요. 내관들이 규수들에게 잠시 대기하라는 명을 전했습니다. 정각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규수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지요. 노을이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지요. 아버지는 그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평범한 훈장이었습니다. 임금과 무슨 연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았지요. 그때 아까 경고를 해준 수수한 차림의 규수가 노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가씨, 임금께서 아버님 이름을 물으신 것 심상치 않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아버님께 여쭤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임금이 돌아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것은 내관 하나였는데 손에 낡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요. 임금이 자리에 앉자 수석 내관이 나머지 규수들의 5번째 시험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시선은 규수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낡은 보따리가 탁자 한쪽에 놓였지요. 노을이는 그 보따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천색깔이 발에 있었고 매듭이 달아 있었지요. 어딘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었지요. 5번째 시험이 마지막 규수까지 끝나자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각 안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지요.
오늘 간택에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낡은 보따리를 직접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각 안을 천천히 걸어 노을이 앞에 멈춰 섰지요. 규수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관들도 눈을 크게 떴지요. 임금이 직접 규수 앞에 걸어오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노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노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고개를 들거라. 노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가까이서 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노을이는 지금 자신이 칭찬을 받으려는 것인지 꾸중을 들으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임금이 보따리를 노을이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겠느냐? 노을이는 보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천에 작은 매듭이 3개 묶여 있었지요. 그 순간 노을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릴 적에 봤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방 가장 깊숙한 서랍 속에 있던 보따리였지요. 아버지는 한 번도 그것을 꺼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그냥 웃고 말았지요. 노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집었습니다. 매듭을 풀자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글씨는 바랬지만 읽을 수 있었지요. 노을이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정각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노을이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지요.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낙관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낙관이었습니다. 노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을 바라봤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 편지는 30년 전 짐이 세자였을 때 내 아버지에게 쓴 것이다. 정각 안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계속 말했지요. 내 아버지는 짐이 세자 시절 가장 가까이 두었던 스승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지. 짐은 그 이유를 30년 동안 알지 못했다. 노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왕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평생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세자 이준도 굳은 표정으로 임금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간택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로부터 시작된 전혀 다른 이야기였지요. 임금이 노을이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아느냐라고요. 노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랐지요.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임금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짐도 아직 모른다. 그것이 30년 동안 짐의 마음에 남아있던 질문이었다. 노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고 살았는지 그 무게가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임금이 보따리를 다시 노을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가지고 가거라. 내 아버지에게 전해라. 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각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서고 있었지요. 정각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머리가 온통 휘었고 등이 굽어 있었지요. 허름한 배에 도포를 걸친 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관들이 일제히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떤 자냐, 당장 물러가라는 고함이 터졌지요. 그런데 그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지만 발은 앞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노을이가 그 노인을 본 순간
손에 쥔 보따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노서방이 거기 서 있었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각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지요. 내관들이 노서방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며 당장 물러가라고 소리쳤지요. 노서방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정각 안에 울렸지요. 노서방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노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임금이 손을 들어 내관들을 물렸습니다. 조용한 동작이었지만 단호했지요. 내관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규수들도 세자도 내관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각 바닥을 울렸지요. 노서방은 이마를 바닥에 댄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터지려는 것 같았지요. 임금이 노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굽혔지요. 임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각 안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세자 이준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내관들은 당황하여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수석 내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임금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짐이 기다렸소. 30년을. 노서방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 어깨 위로 오래된 세월이 쌓인 것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노서방이 이마를 든 채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그날 자리를 피한 것은 전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전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사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도망쳤으니 그 죄는 마땅히 받겠사옵니다. 임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노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였지요. 세자였던 임금 곁에서 스승으로 지내던 어느 날 노서방은 세자를 해치려는 음모를 엿들었습니다. 음모를 꾸민 것은 당시 세자를 시기하던 권신들이었지요. 노서방은 고민했습니다. 음모를 알렸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그 권신들에게 제거될 것이 뻔했고 그렇게 되면 세자를 지킬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서방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권신들의 눈에서 멀어지는 대신 음모의 내용을 세자의 스승 중 다른 이에게 익명으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노서방이 홀연히 사라진 이유였지요. 정각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노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 음모를 짐에게 알린 것이 그대였다는 것을 짐은 훨씬 뒤에야 알았소. 그런데 그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 노서방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계속 흔들렸지요. 임금이 계속했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낮추고 숨어 산 덕분에 짐이 살아 오늘 여기 있소. 그 은혜를 30년 동안 갚지 못했구려. 노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지요. 치마를 손으로 꽉 쥔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옆에 있던 규수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자 이준도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지요.
그 순간만큼은 간택장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자리였습니다. 한참 후 임금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노서방은 내관의 안내를 받아 정각 한쪽에 자리를 잡았지요. 노을이는 눈가를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수석 내관이 조심스레 임금께 여쭈었습니다. 간택을 계속 진행하겠느냐고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수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물러나 있던 이수린이 앞으로 걸어 나왔지요. 규수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수린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채는 접혀 있었고 얼굴에 화장이 번져 있었지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렸습니다. 전하, 소녀가 자백하게 싸웁니다. 이수린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시험 문제를 바꿔치기 한 것은 자신이 시킨 일이 맞다고 했지요. 내관을 매수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수린이 털어놓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된 이야기가 나왔지요. 이수린의 아버지 판서 이대감이 딸에게 늘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세자빈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집안이 살아남는 길이다 라고요. 어릴 적부터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이수린에게 간택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었지요. 이수린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녀는 두려웠사옵니다. 평생 이 자리 하나를 위해 살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정각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이수린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비가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요. 이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이수린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그 뒤에 판서 이대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이 수석 내관을 불렀습니다. 낮고 짧은 명이 떨어졌지요. 이 대감을 당장 입궐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관이 허리를 굽히고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이수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아버지가 불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자백한 것이 아버지에게도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이수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었지요. 노을이는 이수린의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수린도 결국은 그 무게에서 내려오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잠시 후 판서 이대감이 들어왔습니다. 관복을 갖춰 입은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지요. 그러나 정각 안의 분위기를 보자마자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딸을 발견한 것이지요. 이 대감의 안색이 굳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 대감, 내 딸이 할 말이 있다 하오. 이수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이 대감의 눈빛 속에 딸에 대한 꾸중과 두려움과 당혹감이 한꺼번에 섞였습니다. 이수린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버지, 소녀가 이 자리를 잃어도 괜찮사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사옵니다. 이 대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딸의 그 말이 칭찬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작별인사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지요. 임금이 이 대감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간택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지요. 이 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옆에서 이수린도 고개를 숙였지요.
간택장 안의 규수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가장 강해 보였던 이수린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지요. 그때 노을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관이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요. 노을이는 임금 앞으로 걸어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노을이가 말했습니다. 전하, 이수린 아가씨는 오늘 스스로 자백하였사옵니다. 그 용기만큼은 벌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사옵니까? 정각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노을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세자 이준을 돌아봤지요. 세자는 노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임금은 단번에 알아챘지요. 임금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수린의 자백과 용기는 짐도 보았다. 벌의 경중은 짐이 헤아리겠다. 이수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수치가 아니었지요. 그 안에 안도가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지요. 임금이 수석 내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관이 앞으로 나서며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간택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말이었지요. 규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을이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엉겁결에 손에 쥔 보따리를 꼭 쥐고 있었지요. 수석 내관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간택장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지요. 내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관이 첫 이름을 읽는 순간 노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을이가 굳었습니다. 내관이 계속 읽었지요. 세자빈 후보 최종 선발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규수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노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임금이 노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보여준 것은 시 한 수도 아니고 예법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세자 이준이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숨기지 않았지요. 노을이는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쁜 것인지 당혹스러운 것인지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노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노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사양하겠사옵니다. 정각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석 내관의 두루마리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지요. 규수들은 눈을 크게 떴고 내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세자 이준의 웃음이 그 자리에서 딱 멈췄지요. 임금이 천천히 눈썹을 올렸습니다. 노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했습니다. 소녀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사옵니다. 등이 떠밀려 들어왔고 꼴찌를 하여 집으로 돌아가려 했사옵니다. 그런 소녀가 이 자리를 받는 것은 진심으로 이 자리를 원한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옵니다. 라고요. 정각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세자를 돌아봤습니다. 세자의 표정이 묘했지요. 임금이 노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노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꾸중도 아니고 칭찬도 아닌 채로 노을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노을이가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곁에 있고 싶사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혼자 감당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소녀가 곁에서 함께 감당하고 싶사옵니다. 임금이 노서방을 바라봤습니다. 노서방은 딸의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어깨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지요. 오래 참아온 것이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임금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정각 안의 모든 사람이 임금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지요. 짐이 오늘 간택에서 본 것은 예법도 학문도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이었다. 임금이 세자를 돌아봤습니다. 이준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자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을이 쪽으로 걸어왔지요. 규수들이 일제히 시선을 모았습니다. 세자가 노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소인은 오늘 처음으로 간택장이 지루하지 않았사옵니다. 노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것이 칭찬인지 청혼인지 알 수 없었지요. 세자가 계속했습니다. 사양한다 하셨는데 짐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노을이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정각 안 어디선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지요. 노을이가 세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세자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지요. 노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마마, 소녀는 예법도 모르고 격식도 모르옵니다. 악기도 넘어지면서 겨우 통과하였사옵니다. 알고 있소. 소녀는 궁이 답답할 것 같사옵니다. 그것도 알고 있소. 소녀는 전하께도 마마께도 틀렸다고 말할 것이옵니다. 세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오. 노을이가 더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금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지요. 짐도 30년 전 내 아버지가 필요했다. 그리고 틀렸다고 말해줄 사람이 곁에 없으면 나라가 기운다. 정각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긴장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깊은 것이 가라앉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노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노서방은 정각 한쪽에 앉아 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 속에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지요. 노을이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고 억울하다 말하지 않았지요. 그냥 묵묵히 서당마당에서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선택한 덕의 방식이었지요. 노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것이었지요. 노을이는 천천히 임금과 세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을이가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가 받아들이겠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말하거라. 소녀가 틀렸다고 말씀드릴 때 노여워하지 않으시겠사옵니까? 임금이 세자를 바라봤습니다. 세자가 대답했지요. 노여워할 자신이 없소. 정각 안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던 내관들까지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임금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노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이 무릎을 꿇은 채 웃고 있었지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간택장에 끌려 들어올 때의 노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노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간택이 끝났습니다. 교수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났지요. 이수린도 일어섰습니다. 노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수린이 먼저 고개를 숙였지요. 깊고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노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수린이 정각문을 나서는 순간 노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도 오늘 무언가를 내려놓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간택장에서 가장 완벽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스스로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수린이 오늘 한 일 중 가장 용감한 것이었는지도 몰랐지요. 정각이 비워지고 임금과 세자와 노을이와 노서방만 남았습니다. 임금이 노서방에게로 걸어갔지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임금이 먼저 말했습니다. 궁으로 들어오시겠소? 짐의 곁에서 다시 한번 노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제 늙었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드릴 수 있사옵니다. 무엇이오? 소인의 딸이옵니다. 소인 대신 전하와 마마 곁에서 틀렸다고 말해줄 것이옵니다. 임금이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은 것이 아니었지만 이번이 가장 깊은 웃음이었지요. 세자가 노을이를 바라봤고 노을이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 북쪽 마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등이 떠밀려 간택장에 들어간 처자가 임금을 웃기고 세자의 마음을 얻었다고요. 꼴찌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수석을 했다고도 했지요. 그 이야기는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서당마당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웃으며 들었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들었지요. 노서방은 그 뒤로도 서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궁으로 들어간 뒤에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지요. 다만 딱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깊숙한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보따리를 이제는 마루 위에 꺼내 두었다는 것이었지요. 어쩌면 그것이 노서방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은 방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등이 떠밀린 처자가 스스로 선택한 날의 이야기를요.